자, 이번 시간에 법률행위 요건 하겠습니다. 요건. 자,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죠. 성립 요건이 있고요. 성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력이 결정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립 요건도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 특별 성립 요건은요,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 거예요. 항상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성립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요. 앞에서 배웠죠? 법률행위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의사표시. 한 시간 쉬어서 또 잊어버렸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의사표시는 사람이 하죠. 사람이 왜 의사표시합니까? 저 사람하고 뭔가 계약이나 거래를 하려고 의사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되냐면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했으면 이제 거래의 당사자가 되죠.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은요, 제3자. 그렇죠? 제가 어려운 말, 새로운 말 만드는 건가요? 예, 당사자란 말 혹시 아세요? 예, 그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거래에 뭐가 되죠? 이제 당사자가 되고요. 그럼 의사표시의 내용은 뭐야? 거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제가 제 물건을 3억에 팔겠다고 한다 그랬죠. 3억에 팔겠다. 2억에 팔겠다. 상대방이 너무 비싸 이거. 이거 좀 깎아줘.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네,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요 과정이 이제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걔네들이 의사표시라는 거야? 내가 집을 팔겠다. 그리고 나는 돈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요, 나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목적은 당사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인 거죠. 자, 이 목적은요, 목적물과 다른 거예요. 목적과 목적물은 달라요. 자, 여기에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가 있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실래요? 살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이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는 소유권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 101동 101호를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야. 그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사용수익권 취득이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처분권 취득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목적물은 뭐예요 지금? 101동 101호. 하나의 목적물 가지고도 다양한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법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대차 할래요? 사실래요? 이게 의사표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죠? 당사자인 거야. 얘네들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다 없는 겁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거 한참 생각할 일이요? 그죠? 법률행위에 내용이 없다는 거야. 내용이 없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없죠. 둘이 날씨 좋아요. 법률행위 했습니까? 너 나한테 말 시켰으니까 집 팔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 뭐 광고 보니까 차 팔아라. 누군데 반말해요? 두 번 봤으니까 차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난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다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도 없으면은 무조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불성립 부존재.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효다 무효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유효다 무효다라고 따지는 거지,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효다 무효다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트릭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유효 따질 수 없다고 했죠. 예, 이거 뒤에 가면 계속 걸려. 계속 걸린다고 했는데도 시험에 나오면 또 틀려요. 아주 미치겠어. 성립하지 않았으면 해석을 통해서 유효 무효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여기서 보세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러면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뭐야? 고용계약. 고용계약이 물건 있나? 근로제공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은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용역취득과 뭐죠? 그에 따른 수고비 취득이죠. 대가 취득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목적물은 없지만 목적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자,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죠?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까? 맞은 거지 이거는. 고용계약.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럼 틀렸지.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은 거고 불성립인데 유효 무효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뒤에 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응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초등학교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암기하란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일반적 성립 요건, 어떤 법률행위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의사표시했죠. 뭐 하려고? 가족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사표시했더니 여성분이 쳐다보더니 샤대기를 짜 때려버렸어요. 왜 인제 얘기하냐고. 그럼 그분의 샤대기는 폭력으로 끝나는 고소 대상인가요? 그분도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의사표시했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의사표시했습니다. 혼인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했죠. 둘이 진하게 뽀뽀를 했어. 엄청 오래 했어. 그럼 부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닙니다. 뽀뽀까지 했는데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아니, 당사자가 혼인할 목적으로 혼인하자고 의사표시했고 아주 싸대기도 때리고 진하게 뽀뽀까지 했는데도 부부가 아니라고? 네. 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뭐죠? 혼인신고요. 그렇죠. 사실혼 관계면 동거가 시작이 돼야 되고 법률 혼인이 되려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혼인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언 같은 거 보세요. 유언도 당사자가 일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언하겠다고 의사표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유언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은 5가지 형식 중에서 한 가지 형식을 갖춰야 돼요. 유언은 신분행위거든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5가지 형식 중에서 한 가지 형식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취, 자필, 비밀증서 중에 한 가지. 지금 적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죽어도 안 나와. 아시겠죠? 그냥 형식을 갖춰야 된다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유언이다 아니다? 그럼 무효겠죠? 아니라니까. 불성립이라니까. 유언이 아닌데 무슨 무효야. 유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하고 무효하고 자꾸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는 거하고 무효하고는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 이 능력에는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앞에서 다 봤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의사표시는 사람이 죽었는데 대리인이 죽은지 모르고 한 의사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만취자랍니다. 소주 10병 먹을 때 참이슬 빨간 뚜껑으로 만취자가 한 의사표시도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할 텐데 제한 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이건 취소 대상이다. 취소하게 되면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된다. 거기다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도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항상 일치할까요? 자기의 의도가 항상 그대로 표시가 됩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학원에 한 3년쯤 전인가 봐요. 강의하러 아침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사람이 많아요. 항상 올 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휴대폰에 뭘 저장해 놓은 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자리가 딱 생기는 거야. 두 정거장 왔는데.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전철 타면 집사람 저쪽 가서 있어. 왜? 제 주변에 서 있으면 자리 안 생겨요. 그런 재수가 없는 사람이. 근데 두 번 만에 딱 자리가 생긴 게 두 정거장 만에. 그래서 낼름 앉았죠. 앉았는데 옆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옆에 이제 말 붙이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 같았어요. 목소리가. 근데 애기한테를 보더니 아유 아들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 그 아주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에? 그랬더니 크면 이쁘겠다 이러더라고. 저도 잠깐 봤다 깜짝 놀랐어요. 딸이야?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애기들은 다 이쁘죠? 이쁜데 그분이 아들인 줄 알고 아들로 확신하고 물어본 거야. 아들이요? 그래서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장군감이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딸한테 장군감이네 이거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당황하면서 크면 이쁘겠다 그랬다고. 자기 의사는 장군감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처받을까 봐 크면 이쁘겠다 그랬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진짜 크면 이쁠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고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이도 그냥 많이가 아니고 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정확히는 안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날 정말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날 죽일 것 같구나. 에이 저놈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표시했어. 왜? 저놈이 안 그러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이걸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저 녀석한테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가를 샀어.
상가 샀는데 이 상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갖고 엄청나게 대박이 날 거라고 막 얘기하니까 속았어요. 속아갖고 또 어떤 거 살까 그러다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러고 샀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그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기나 강박도 당하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표시가 됐어야 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없느냐? 여기도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요거는 한 4개 정도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암기가 안 돼도 지금 그냥 보고 암기가 안 돼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거 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대요. 대리인이 능력자였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법률행위를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했다는 거야. 그랬어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조건을 붙이고 기한을 붙여서 법률행위 했답니다. 기한 가지고 볼까요?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오늘. 근데 입주일은 11월 1일로 정했다고. 그 임대차의 효력은 오늘 발생해 11월 1일 날 발생해. 11월 1일 날 발생하죠. 그래,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유언자가 유언했답니다. 유언. 그럼 유언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유언, 유증 이런 것들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만연할 수 있는 지역에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안에서 진짜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투기가 만연하게 되면 땅값이 너무 오르잖아요. 그럼 실소유자가 땅을 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길까 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관할관청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 계약을 체결해라. 허가 없이 했으면 무효고 허가 받으면 그때 유효가 된다는 얘기야. 관할관청에서 보는 거예요. 실소유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관할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겠죠. 요 4개 정도는 이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 왜냐하면 뒤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요건 지금 요거 하나만.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사망하셔야 효력이 발생하죠. 나머지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거 뒤에.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민법 공부하면서 깜깜하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야 그때 조금씩 뭔가 보이는 거지 지금은 원래 캄캄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갖고 뒤집지도 못하고 엄마하고 눈 맞히는데도 한참 거리죠. 거기다가 뒤집어. 한번 뒤집죠. 뒤집고 나면 또 고개 못 들까봐 또 엄마 걱정해서 한참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죠. 배밀이 하다가 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부들부들 보행기 붙들고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 걷죠. 걷는 게 잘 돼야 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뛰기 시작했다. 2다리에 섰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급해. 나 지금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뛰어야 되겠어. 못 뜁니다. 그죠? 절대 못 뛰는 거야. 한 바퀴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2다리를 버틸 힘이 생겨서 뛸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 나와서 틀리는 건 이거야. 여기 목적 성립요건 가지고 진짜 많이 틀려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 성립요건은 갖췄는데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불능이죠. 예. 지금 괜히 그럴듯하게 설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거야. 국어적인 어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만만하게 보고 이게 한글로 써 있다라고 해서 덤벼들 것 같다? 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불능인 법률행위다. 괜히 그럴듯해 우리말로. 근데
계속해서 제가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뭐라 그러세요? 불성립 부존재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불능이네 뭐네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없이 딱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따지냐고. 없는데 제가 입 다물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뭐가 가능해요? 뭐가 불능이야? 그런 거 하나도 있을 수 없죠. 여기는 답은 뭐밖에 없어요? 불성립 부존재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적 해석하게 되면, 보충적 해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없는데 무슨 해석을 하냐고. 없는데. 이런 말들이 실제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없는데 뭘 해석을 해? 뭐가 있어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석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그러면. 왜 해석 방법 없다니까. 불성립 부존재요. 없는데 뭘 해석을 해. 없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 관념이 실제로 제가 뒤에 가면서 몇 번 물어보는데 다 걸려요.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걸려. 계속. 여기서.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시험 보는 날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근데 요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효과를 확정해야 된다. 무슨 보충적 해석이야.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그게 답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저거 그냥 막연하게 그래 그리고 요번에 넘어가서 집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는 더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 성립요건 그 197페이지 보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있어야 되죠. 그 앞에다가 가로쳐 놓고 1, 2, 3번 가로쳐 놓고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자, 특별 성립요건은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1 플러스 알파. 일반적 성립요건에다가 알파 더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요식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말이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 갖추지 못하면 이거는 불성립 부존재로서 불능 또는 법률행위 무효, 유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 자체도 불가능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보니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알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에 그 알파만 보자고요. 두 번째 줄부터 줄 쳐놓을게요. 근데 이건 지금 암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중요하니까 줄 쳐놓고 넘어가는 거야.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성취 기한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 사망,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매매에 있어서 관할건청의 허가. 요 4개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무효. 성립은 한 거야.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따지는 거니까 무효. 여기는 무효. 아시겠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노이로제 걸렸다. 불성립 부존재. 네. 아시겠죠? 이쪽은 성립 요건이고 이쪽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쪽에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쪽은 불성립 부존재로 나가는 거고.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이제 목적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 하는 자가 법률행위 통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 즉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칠 거는 동그라미 2번이죠. 2번에 기역, 니은까지 싹 다 줄치셔야 돼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물과 구별해야 된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매도인의 매매 대금 취득이죠. 그럼 거기서 임대차의 목적은 임차인의 사용수익권과 임대인의 월 차임 취득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줄치셔야 되죠. 목적은 있어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용계약이라고 얘기했죠. 예, 자, 고용계약이고요. 자, 이제 목적의 확정 이거부터 보는 거야. 이거는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야. 성립했고 이 날이 이행기예요. 이행기인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 즉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이날 확정됐다는 거지. 계약할 때부터.
그리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지요. 근데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는 있고, 이때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확정할 수 있는 절차 정도만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를 포괄해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틀리는 지문은 법률행위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저기는 아파트 101동 101호 매매계약 체결한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 확정돼 있죠. 매매 목적물이 있고 소유권도 거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목적물도 있고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확정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수도권 새로운 뭐 신도시 개발할 때 3기 신도시 분양한답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네. 자, 분양계약 체결하죠. 네. 당첨됐답니다.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네. 모델하우스만 보고 하죠. 네. 네, 모델하우스 지금 소유권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적물은 존재합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지요. 네. 하지만 이행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기일이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인 것이죠. 아시겠죠? 이건 이제 목적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에 줄 쳐놓으시고 확정할 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줄부터 줄칩니다. 법률행위 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목적의 가능입니다. 목적의 가능. 목적의 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법률행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이행이 가능한 건 아니고 불능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예. 그래서 가능과 불능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가능이냐 불능이냐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따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 가능도 있고 이행이 불가능한 불능도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관념,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약혼 반지 빠뜨렸다는 거야. 배 타고 가다가 한강 안에. 그 사람 집에 가면 죽겠죠? 결혼 반지 빠뜨렸대요. 네. 그럼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찾아야 되겠죠? 네,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한강 상류 뚝 만들어서 물 막고 한강 하류 뚝 막아서 물 못 나가게 하고 물 다 퍼내야 되죠? 5마력 양수기 30만 대 동원해서 퍼내면 되죠? 그리고 금속 탐지기 50만 개 동원해서 한 10년 찾으면 되겠죠? 반지 하나 찾는다고? 이거는 사회 통념상 그런 거 하는 짓이 아니죠? 예, 그래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행이 가능해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면 얘는 불능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회적 관념 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능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능해도 나는 불능이야. 이런 경우 있죠.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는데 객관적 불능은 나만 불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행이 불가능한 건 객관적 불능이고 나만 불능인 거 있잖아요. 자신만 불능인 거. 그죠? 뭐요? 마누라가 못하게 한대. 그 못하는 거지 뭐. 마누라가 못하게 하면. 그죠?
어떤 분 나는 가능한데 그래도 거짓말이야 다. 내가 알아. 예, 마누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이 있고 물리적 불능이 있어요. 목적물은 있는데 이행도 가능한데 들고 올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불능이겠죠. 국내에 그런 거 있었죠. 얼마 전에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돼가지고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물건이 있어요. 외국 나가면 참 잘 팔려요. 품질도 좋다 그러고 잘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거래가 금지된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OXY, 옥시. 요즘에 옥시 국내에서 팔리나요? 그게 저 김 나오는 거 뭐지 그거? 가습기 무슨 뭐 사건 때문에 옥시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못 팔죠? 거래가 금지가 됐다고. 이게 법률적 불능인 거예요. 일시적 불능이 있고 항구적 불능이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적으려는 것만 적으세요. 하려는 것만. 일시적 불능이 있고 항구적 불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시험에 나온 쪽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듣고 그냥 집중해서 듣고 끝내시라고. 자, 일시적 불능이 있고 항구적 불능이 있는데 일시적 불능은 요번 주까지는 안 돼도 다음 주는 된다. 이게 일시적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은 안 돼도 다음 주까지 된다. 그러면 그건 이행 지체지 불능이 아닌 거야. 다음 주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항구적 불능만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불능이 있고 전부 불능이 있습니다. 일부 불능은 원래 전부 불능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부만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이야. 근데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주택을 사는데 옆에 광이 하나가 있었다고. 종물이 하나가 있었고. 이건 이제 지금 매매하려고 그래요. 15개 매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기에 계약할 때는 있었는데 이행기에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 불능이죠. 그럼 매수인이 이거 살까 안 살까? 살 수도 있죠. 매수인은 원래 오면 이거 철거하고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철거가 이게 무너졌네. 잘 됐어, 잘못됐어요? 그래도 매수인이 잘 됐네요. 그럴까? 떼굴떼굴 굴릴까? 안 산다고. 떼굴떼굴 굴려야 되죠. 굴리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팔꿈치 많이 까지면 많이 깎는 거야. 까진 만큼 깎는 거죠. 그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갖고 유효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전부 불능인가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뭔가 자기 혼자만의 공부방 같은 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없어졌다는 거지? 그럼 이건 전부 불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일부 불능이면 전부 불능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불능이 이제 저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은 뒤에 가면 일부 취소해서 하면 나올 거라고. 법률행위 무효 취소해서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은 7월 1일 날 성립했어요. 성립한 법률 행위는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행기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는다.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이행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이행기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야.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불능이 됐죠? 네, 불능이 됐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불능이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있던 물건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없어져 갖고 존재하지 않아서 이행하지 못하게 생겼다. 그럼 이때 없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불능이다라고 해서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불성립이 아니야. 계약은 성립했다고 얘기했죠. 예.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뭐라고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성립할 때 있었어요, 목적물이. 근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는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눠서 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했는데
후발적 불능이 있는 이 계약은 그럼 뭐죠 이거는? 유효가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왜 유효야? 계약을 물어보고 있잖아. 성립할 때 계약은 목적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있었고 이행도 완전히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나중에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죠. 유효. 이거는 계약할 때부터 없는 물건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계약할 때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체결됐는데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계약 체결된 문제야, 계약 체결 전 단계 문제. 계약 체결의 문제예요, 계약 체결 전 단계 문제야. 지금 눈 뜨고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해요. 계약 성립 전 단계요? 읽어봐봐. 천천히 읽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빨리 읽고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이건 계약상 문제야? 계약 체결 전 단계 문제야? 계약상 문제잖아요. 계약상 문제. 눈 뜨고 읽으면 되지. 이걸 3번을 물어보는데 계속 계약 체결 전 단계 그러고 있어요. 계약 체결 전 단계가 아니라 계약은 성립했는데 여기도 써놨잖아요. 성립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느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이게 무효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계약이 왜 체결이 됐느냐? 즉 계약 체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체결이 됐느냐? 이걸 따져서 이렇게 불능으로 만드는데 갑이 매도인이거든요. 매도인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 을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내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실내이익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다. 그럼 여기서 매수인 을이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여기다가 인테리어 공사도 이제 사진만 보고 우리 보통 중개업소 같은 데 보면 안에 그 사진 찍어놓은 것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진 그대로 보고 인테리어 공사만 좀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줬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지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계약금 같은 거. 그 계약금을 지출한 이유는 내가 이 물건을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아닙니까? 이걸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이행이익을 어떻게 한다? 한도로 한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아시겠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야.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면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도로 한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갑이라고 하는 말과 을이라고 하는 말로 나눠서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자, 채무자, 채권자 이런 얘기로 나온다고. 그럼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요? 갑이 채무자요? 갑이 채무자 맞죠? 예.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죠? 예, 을이 채권자. 왜 그렇게 채무자, 채권자 이래요? 이게 지금 불능이잖아. 불능이죠, 불능? 불능인데 금전은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금전은 지체만 있지 불능이 없다는 얘기는 물건만 놓고 보자는 얘기잖아요. 매매계약에서 물건에 대한 채무자가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매매계약에서 물건에 대한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물건에 대한 채권자는 매수인 아닙니까? 그 매매계약에서 금전에 대한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수인. 금전에 대한 채무자는 매수인이죠. 눈 뜨세요. 눈 번쩍. 금전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매수인. 금전에 대한 채권자는 매도인.
물건만 놓고 보면 물건은 누가 줘야 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야 되니까 물건은 매도인이 채무자고 금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되니까 매수인이 채무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불능을 얘기하잖아. 불능을. 금전은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건만 놓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매도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채무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다 갑이라는 거. 맨날 갑갑 그래서 이거 또 뒤집어 놨더니 또 을 갑을 바꿔서 보시면 안 된다고. 또 A, B로 나오면 안 배운 거 나온 거요? A가 B에게 그러면 안 배운 거 나온 거냐고. 우리는 A, B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 아니죠? 예. 무슨 멘붕이 와 그게 또.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후발적 불능 보자고요.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은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유효인 계약은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느냐? 우리 아까 채무불이행 얘기할 때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누구에게 책임 있는 사유냐? 그러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면 채무불이행이고, 그렇죠? 그걸 따지기 위해서 채무자 누군데? 갑이죠, 갑. 네. 그래서 채무자 갑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갑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갑에게 책임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계약을 어떻게 하고요? 해지하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 계약이 뭐예요?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 책임이 없다. 당사자는 둘밖에 없는데 일단 갑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나눠서 갑에게 책임이 없대죠. 갑에게 책임이 없다야 을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을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을에게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갑하고 을인데 갑이 책임이 있었으면 갑 책임졌죠. 그렇잖아요? 그럼 을이 책임이 있으면 을이 책임져야지. 그럼 을은 매수인 을은 채권자 을은 책임을 지면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인 을은 채권자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하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매매대금 줘야죠. 그래서 이건 제가 가르칠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건 돈 주는 거고 매도인이 책임지는 건 물건 주는 거고 여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야. 초4부터 다시 초4. 초사가 아니다. 이건 유치원이다. 그죠? 예, 자, 그래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대금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을 같으면 매매대금 주기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안 주고 뺀질거릴 거라고. 그럼 갑이 어떻게 하는 거죠? 대금 내놔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라면서요. 갑도 을도 책임 없는 사유인데 이게 쌍무계약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쌍무계약 보니까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도 책임 없는 사유래. 그럼 을도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런 얘기죠. 둘 다 책임 없대요. 지금 목적물이 있어 없어? 없죠. 책임 없는 사유 없어졌으니까 의무를 면하는 거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물건 안 받았는데 을은 대금은 줍니까? 안 주는 거죠. 둘 다. 쌍무계약이니까 이때 목적물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청구권도 없고 얘도 청구권도 없고 이행할 의무도 없다고. 근데 목적물은 없어졌는데 서로 간에 누구에게든지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다. 근데 손해는 발생했잖아. 목적물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구 손해로 할 것이냐가 우리 민법에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위험 부담.
읽어보세요. 뭐라고? 위험부당.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쌍방이 서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채무자 부담주의다 라고 해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목적물이 멸실돼서 없어져 버렸대. 그럼 매수인도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매도인은요? 매매대금 안 줘? 그럼 매수인이 뭐래? 아니 너 물건 갖고 해 줄 거 아니야? 야 물건은 번개 맞아갖고 어저께 낙내 맞아갖고 낙내 3번 맞았는데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돈 못 줘. 그럼 발생한 손해는 그냥 매수인이 부담하고 말아라. 매도인이 부담하고 말아라 그런 얘기. 이걸 채무자 부담주의다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부담한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요?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었다는 거는 매도인 갑은 이행하기로 한 날 목적물 이행하기 위해서 등기 관련 서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키하고 싹 다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왔는데 매수인 을이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돈이 준비가 안 됐으면 와서 못 받아갈 거 아니야. 제 돈 준비 안 되는데 매도인이 뭐 무조건 줍니까? 안 줄 거 아니야. 이때 이제 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등기 관련 서류하고 기타 출입할 수 있는 문 키하고 싹 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야 언제든지 돈 되면 이거 와서 찾아가. 그리고 돈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을 완벽하게 해놨죠. 완전히 의무 다 이행한 거 아니야? 근데 매수인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매수인의 수령지체다. 채권자의 수령지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라 그런다고? 수령지체 해보세요. 수령지체. 이건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중이죠.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을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똑같아. 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청구하는데 다만 갑은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목적물 없어졌잖아요. 이행할 것도 없고 이행할 의무도 없죠. 그래, 근데 이게 만약에 갑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매매대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목적물 멸실된 상태에서 돈만 받았죠, 매매대금만. 그럼 부당이득이 생겼다고 보는 거야. 얼만큼? 양도소득세 상당액만큼.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생겼다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거는 채권자에게 되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소주 사 먹으라고. 속상할 거 아니야. 물건은 못 받았는데 돈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익이 3개 나왔어요. 신뢰이익 나왔죠? 이행이익 나왔죠?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죠? 그건 이제 양도소득세 상당액 정도다. 이해하셨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는 뒤에 가면 계약법에서 한번 또 나와요. 아시겠죠? 계약법에서 이게 원시적 불능이 한번 나오고 쌍무계약 효력 중에서 동시행위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뒤에서 나온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제대로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목적의 가능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의의 첫 번째 줄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2번에 보니까 양쪽 가로 1번에 판단 기준은 줄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불능의 판단은 그 시대 사회 관념에 의해서 결정까지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불능의 종류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기 기억에 법률행위 성립 당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 이전에 이미 목적이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불능의 효과죠. 거기도 기억은 주치입니다. 맨 밑에 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해서 다음 페이지요. 채무자가 자 칠판의 채무자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세 글자. 매도인 나올 수 있죠. 요거 뭐라고 밖에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 알 수 있었을 때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이제 실내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인하고 다 줄치면서 갈게요. 유효이나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채무자의 규칙 사유 없는 때 그것이 쌍무 계약이면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위험 부담까지 세세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이거 좀 어렵잖아. 지금 위험 부담 이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유효인데 위험 부담까지 간다라고 끝내도 관계없어요. 총칙에서는. 이해하셨죠? 예. 이제 이런 질문이 온다고. 아니 갑은 자기 집이 탔는데 자기 집이 불나서 없어지거나 낙뢰 맞아서 없어졌는데 지 집이 낙뢰 맞아서 없어졌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있죠? 아니 갑이 집이 200채야 200채. 우린 집이 하나니 우리 집을 팔았는데 그게 불이 나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한쪽에 슬리퍼 신고 한쪽에 맨발로 반바지 입고 러닝샷 입고 나와서 바깥에서 아이고 저거 좀 꺼줘요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200채라고 그럼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민법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왜 상상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집도 있어봐야 하나 두 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10개 20개씩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우리 그 1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농지 매매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까지만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가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줄쳐놓으십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팔고 사고 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인 거죠.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즉 농지 원부를 만들려면 농지가 있는 관할 면사무소 가서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띄워주는 것이지, 이건 자기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서 다시 만약에 반려되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내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농지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가 농업 경영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나올 테고. 예를 들어서요, 땅은 1000평인데 농기구가 트랙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농업 경영 하겠다라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가족들 3명이야. 거기다 트랙터도 있고 뭐 농기구가 좀 있다 그러면 그 1000평 정도 그냥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은 10,000평인데 혼자 와서 삽 세자로 갖고 하겠다 그러면 농업 경영이 돼요? 또 삽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땅 10,000평에 삽 세자로 갖고 어떻게 농업 경영을 해? 그것도 혼자서.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계약과 전혀 관계 없는 서류예요. 네.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큰 의미 없고, 객관적, 주관적, 항구적, 일시적, 법률적, 물리적 불능도 다 봤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성 있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